안녕하십니까.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긴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고, 여긴 처음 나오신 분이고, 나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요. 네. 자, 오늘 집중 토크는 뭐 중국 경제 좀 보고 다음에 유럽 또 마침 또 우리 나한익 실장이 유럽을 갔다 오셨다니 유럽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집중 토크의 주제는 역시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성장률이 좀 계속 안정적으로 신장타이 성장 확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신장타이 성장률이 이제 연말까지 해서 잘 갈 건지 한번 그러면 이제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사실 내 작년에 중국에 갈 때 사회과학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연구소니까 그쪽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 보고 계속 나는 질문이 뭐였냐면 니네 신장타이 할 수 있냐? 이게 더 무너지는 거 아니냐? 니네 5%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떡하냐? 계속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관심사였잖아요.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야, 우리는 중국이야. 너희는 한국이지만 우리는 중국이야. 우리는 뭐를 갖다 쏟아부어도 우리는 정부가 강력하게 할 수 있어. 뭐 얘기였거든요. 근데 뭐 강력하게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7이 나왔어요. 자, 3분기 연속 6.7인데 예상했던 목표치예요, 이게? 네, 시장 뭐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다. 조금 뭐 숫자는 이제 6% 초중반부터 뭐 6.78 정도까지 나오는데 대부분 뭐 6.7 예상을 했었고 그에 부합했기 때문에 뭐 리커창 총리께서 완만한 성장세 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말을 지지했던 성장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로 어떤 섹터가 좀 좋았어요? 결국 부동산이었죠? 아무래도 부동산이 요즘에 가장 핫한데 네. 뭐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좋았던 걸로 보이고요. 뭐 그 부분을 과연 과열이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중국은 뭐 이용까지 하고 더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잡아가느냐가 관건이고 이게 또 중국의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라 좀 섀도우 뱅킹 이런 부분과 다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서 뭐 그 거품을 잘 이제 연착륙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또한 뭐 산업 구조도 워낙에 이제 빠르게 3차 산업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노이즈를 잘 완화시켜서 가느냐가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키 모니터링 팩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이 사실은 지금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돈 쏟아내는 거하고 부동산만 가지고 경기를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 상태를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저게 다른 섹터로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일단 수출은 박살났죠? 네, 수출은 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부분도 있고 위안화 약세 영향도 있고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는 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수익도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그에 반해서 또 특이한 것은 소비라든지 네.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그런 지표들은 괜찮았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지금 중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구조조정과 그리고 경기가 안정화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나타내준 경제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소비 쪽에서의 그 경기 활성화,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은 소비 성장 기여도가
4.8%로 가장 높았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3차 PPP라 그래서 민관 협동 프로젝트 그 부분을 발표했는데 2차 때보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한 77%가 늘어나면서 네.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와 인프라 투자라는 두 부분을 갖고 나는 경기를 막겠다, 경기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줬고 그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수출입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글로벌 증시가 한번 출렁이긴 했지만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출입하고 산업 생산이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구조조정 쪽하고 네. 세계 경기가 네. 나타난 부분이 그쪽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수비양을 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나타난 게 소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투자. 고정자산 투자하고 이쪽으로 나오는 네. 거고요, 그죠? 거기다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뛰어났으니까 네. 계속 거기 건설 투자 들어갈 거고 네. 관련 뭐 좋을 거고 뭐 그런 건데 수출이 안 좋았던 이유를 사실은 난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가 안 좋았어요, 수출이? 수출 같은 경우는 뭐 그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10%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그거를 뭐 다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계절적인 효과, 그러니까 조업 일수가 줄었다라는 점들이 네. 좀 더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리고 휴일이 많았다라는 점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수출 성장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구조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교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수출 무역 교역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 최근 대선 이슈도 있으면서 보호무역주의들이 좀 강해지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네. 수출입 지표에 대해서 하락 압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 저는 수입 지표 쪽에서 원유 수입이 좀 줄었다라는 점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유를 수입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그 수출용 수입이 줄었고 산업활동용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전반적인 경기 활동이 조금은 둔화된다는 둔화되는 거죠. 거고, 구조조정 네. 이슈가 있으면서 네. 공급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의 조금 수요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불균형 이루면서 나타나는 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뭐 워낙 이번 주에 많은 중국 경제 지표들이 발표돼서 네. 여러 가지를 지켜보다 보면 뭐 혼재된 모습을 보이지만 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은 뭐 56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했다는 점들은 네.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글로벌 네. 증시가. 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면은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이 좀 부진하다라는 점보다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뭐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서 아. 주식시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너무 악재라는 부분들보다는 예. 어떤 변화의 트리거들을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네. 지금 중국을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봐요, 비관적으로 봐요? 어느 쪽으로 더 보는 편이에요? 점수를 한쪽으로 점수를 준다 그러면? 한쪽으로 점수를 준다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중립 이하고요. 네.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중립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중립 이하로 네, 본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4분기까지만 생각하고 연초를 보면은 위안화 약세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매년 뭐 연말로 되면 연말 연초에는 중국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서 위안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 약세 속도를 자극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환율 변동성을 자극하면서 조금 불안해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은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길게 본다면은 지금 뭐 1대1로 정책이라든지 네. AABIB라든지 네. 네. 그런 글로벌, 그러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움직임들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구조조정에 의한 하락 압력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여전히 이어진다. GDP 성장률 자체가 뭐 예전처럼 뭐 9%, 10% 가긴 힘들겠지만 못 가겠죠. 예, 성장 그 산업 구조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의
높은 점수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3차 산업으로 돌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소비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런 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걸 헤게모니를 쥐고 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그렇게 봐야 싶습니다. 된다. 신원연구원. 네, 중국 정부가 지금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고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좀 먹혀 들어가요? 근데 그게 너무 먹혀 들어가면 또 깨지거든. 뭐 그거를 부동산을 과열되는 걸 조금 속도를 둔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부동산 잡겠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정책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우선은 비슷하죠, 우리도. 지금 성장의 그런 동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건설 투자가 영향이 크고 또 매우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영향이 나오죠. 크고 아니야.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쉽게 만약에 강력한 억제책을 통해서 잡아버리게 되면 네. 단기적인 동력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정부로서도 굳이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거다.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좀 머리만 좀 눌러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걸 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위안화는 지금 왜 저래요? 좀 화연 전문가가 아니지만 뭐 우선은 우선은 글로벌에서 해주시든지. 일단 위안화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환율 보고서에서 네. 조금은 중국에 대한 톤이 좀 낮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달러 강세가 맞물리면서 위안화 약세가 전개되었고 그리고 뭐 수출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때 이렇게 한번 레벨업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레벨업이 되어 온 상태에서 이제 연말로 들어가면은 이제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서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확실성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그 중국 경제나 중국 금융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위안화 약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위안화 약세가 위안화 약세인가요? 아니면 달러 강세인가요? 근데 최근 움직임 폭을 보면은 달러 강세보다도 더 빠르게 이렇게 레벨업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만큼 올라가 준다면은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빠르게 전개되었다라는 점들을 점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그 중국이 트레이딩 파트너의 그 커런시 전체적으로 바스켓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근데 최근 6년 내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켜질 거야, 여기는 뚫기 힘들 거야라는 그게 부분들을 이제 넘어서면서 조금은 경계 심리가 높아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지표들이 다시 좀 GDP 성장률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승 속도는 조금 제어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중국 입장에서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게 네. 이게 더 이상 수출로 해서 경제를 이제 성장시키는 그 수출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에는 너무나 경제가 커진 거 아닌가. 그런 와중에서 내수를 살리겠다고 하면 자기의 그 환율이 굳이 또 이게 약세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럼 그 PBOC 입장에서는 이게 강세로 가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할 이유는 또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위안화 환율을 보면은 고시 환율을 계속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 정부 맘대로 강세로 보내고 싶어 그래서 강세로 계속 눌러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질 않아 버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환율 고시 시스템을 바꾸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움직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리고 또 역외 환율 시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투기적인 세력이라든지 자금 흐름이 좀 가세하게 된다면은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약세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제 통화 정책을 펼치기에도 점점 더 운신의 폭을 좁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원하진 않지만 지금 또 SDR 편입도 된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환율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 이슈와 달러 수요가 맞물릴 경우에는 중국도 자칫하면은 통제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경계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역외환율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고점을 넘어섰다라는 점들이 아마 근데-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변수가. 근데 그러면 추가 절하도 가능하다. 추가 절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네.
문제는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러니까 추가 절하는 뭐 거의 될 것 같은데 빨리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흐름에 맞춰서 아니면 달러 강세보다는 조금 완화된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큰 시장의 큰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달러가 뭐 0.5% 올랐는데 위안화가 뭐 갑자기 1% 이상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역유환율이라든지 투기적인 세력이라든지 그런 자금 흐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환율 변동성을 좀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한 걸로는 이제 BIS에서 실질 실효 환율을 계속 발표하잖아요. 네. 거기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제 중국 당국의 고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시 환율을 계속해서 위안화 약세로 흐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실질 실효 환율 측면에서 주요국 중에서 중국, 미국, 한국은 절상 국면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뭐 글로벌 환율 전쟁에 뭐 요즘은 조금 둔화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우리가 완전 샌드위치다. 네. 여기서 가장 먹을 수 있는 게 우선은 원가 경쟁력이 수출로 어떻게 나타나냐는데 여기서 실질 실효 환율이 경쟁 환율 대비해서 절상 구간이 계속 있다 보니까 경쟁력 차원을 좀 확보하기 어려운데 중국도 이 고민이 좀 그거죠. 명목 환율은 약세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그렇죠. 주요 통화랑 비교해 보니까 강세더라. 이거 어떻게 타개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수도 부양해야 되고 수출을 하면서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수출을 너무 또 그 경시했다가는 더 큰 파급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실은 뭐 그게 근데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뭐 세계가 그렇죠. 전 세계가 네. 전부 다 정책 당국들은 운신의 폭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뭐 전부 다 딜레마 상황이고 이거 하려면 저게 깨지고 저거 하려면 이게 깨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 그러면 뭐 중국은 연말까지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참 그게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네. 통화 정책, 금리 정책과 이게 환율만 가지고 뭔가를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다들 하니까 이게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재정이 나서줄 때가 벌써 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쪽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고 나오지 않고 있다는 있죠.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이요, 우리 말고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일본에 대해서 좀 별로 좋게 안 썼죠? 왜 그래요? 일본이 좀 충분히 강세로 가진 않았나? 엔화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잘 아 그래요? 네. 그 뭐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좋게 썼고 네, 좀 좋게 적었고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었고 예. 일본에 대해서 일본 환율 거의 100까지 내려왔는데 그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구두 개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조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 개가 다 되면은 이제 얘네들 말로 속된 말로 딱 찍히는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모니터링 리스트 국가 이번에 스위스가 추가가 됐는데 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이제 일본이 좀 문제가 되었던 게 GDP 대비 2% 이상 외환 시장에 개입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미 중이 지금 G2인데 왜 중국에 대한 그런 경계 발언을 좀 약하게 했느냐.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위안화가 SDR도 편입됐고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이자 서로 상호 우선성이 너무나 높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번에는 특히나 중국이 그 경상수지가 GDP 대비 3% 이상을 해당하지 않았어요. 뭐 서비스 수지에서 적자가 나와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한 개만 됐는데 원래 한 개만 되면 이 모니터링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주석처럼 지난번에 두 개 다 됐으면 한 개 반기 이상은 한 번 더 간다. 이런 조건이 붙어서 한 개의 조건만 충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서 삭제가 되지 않은 거라서 뭐 명목도 좀 제시를 해줬고 네. 뭐 기타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이렇게 경계 발언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이 좀 이번에 두루두루 좀 나왔고 일본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조금 뭐 상대적으로 좀 더 부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22 쪽을 한번 넘어가 보죠. 뭐 유럽을 갔다 오신 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 예. 뭐 난 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테이퍼
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유럽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각국이 다들 불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22마저 이제 테이퍼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입시비 입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제스처가 나와야 되고 이제 우리가 QE를 이제 양적 완화를 더 익스텐드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테이퍼링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더 이상 살 게 없어요. 더 이상 살 게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채 금리들이 다 마이너스로 가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묶여 있는 게 또 뭐냐면 이 각 나라마다 이게 자기의 GDP만큼만 이제 살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솔직히. 그거를 넘어서서 그리고 또 지금 국채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발언이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유럽 상황은 좀 녹록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채도 사자. 말하자면. 그래야죠.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BOJ처럼 또 뭐 에쿠티 쪽도 뭐 사는 이런 제스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유럽이 성장률은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는 편 아니에요, 최근에? 1%대 계속 나오던데 몇 분기. 근데 이게 성장률이 1%든 2%든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체감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주요국들이 정치 이벤트가 많거든요. 레퍼런덤도 있고 뭐 총선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만약에 잘못되면은 유로 전체가 이제 브레이크업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뭔가가 제스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국마다 그 유로 시스템에서 탈퇴하자라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높아지고 있죠.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지금 그게 리스크가 걸려 있는 게 이탈리아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탈리아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레퍼런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렌치가 이제 총리 렌치가 개헌을 이제 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 자기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퇴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반대파는 이 개헌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노 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렌치가 내려앉게 되면 그러면 이 반대파들이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반대파들은 다들 유로에서 탈퇴를 원한다는 게 되게 이제 무서운 거죠. 이탈리아 나가면 이탈리아가 경제 규모가 꽤 유럽에서 이제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가 유럽의 GDP의 16%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탈리아가 나가게 되면은 꽤 큰 충격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탈리아가 나가게 되면 그 다음 순서로 스페인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냥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렉시트도 다시 될 수 있는 그 거죠. 라인은 다 그렇죠. 나간다고 다 가는 봐야죠. 거죠. 포르투갈도 이제 갈 수 있고. 포르투갈까지 다 예. 간다고 봐야 돼. 살기 좋은 나라들은 다 그렇죠. 그 지중해 연안에 프랑스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참 저는 그러면 깨지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재밌는 이제 느낌을 받았던 게 유로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로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좀 유로의 그 파운더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탈리아는 정말 사람들이 되게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 이탈리아가 이제 저 북부 쪽하고는 종자가 조금씩 다른 동네들이기 때문에 남쪽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양적 완화는 무조건 연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양적 완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다른 방안들이 좀 아까 나왔어야 얘기했던 각 된다는 국가별로라든가 아니면 그 채권의 종류라든가 그렇죠. 자산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는 거는 연말까지는 기본이고. 그렇죠. 자, 내년에도 테이퍼가 가기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예. 내년에도. 예. 근데 한쪽에서는 뭐 내년엔 테이퍼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뭐 지금 10월 초에 익명의 관계자로 해서 테이퍼링을 얘기했다가 대변 이시비 대변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근데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익명의 관계자니까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는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 발언이 이제 10월 초인데 원래 ECB QE의 종료 시점이 16년 9월이었고 6개월 연장되게 17년 3월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될 시점이고 뭐 지금 회사채도 얘기 나오고 은행권 유로존의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채에 대한 부분으로 채권 매입의 확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건 확대를 시키면서 또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그 살 게 없던 부분을 조금씩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은 하겠죠. 근데 다만 저도 나 실장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이렇게 과연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에 대한 찬반 양론이 워낙 치열하고 또한 유로존에 그 이루는 각 국가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 배제 못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게 양적 완화가 지속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툴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금리 문제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럽이 가면서 은행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라는 게 거기에 이제 리저브를 주고 그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젤 3에서 이 LCR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를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 자산을 이제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중앙은행의 리저브 플러스 이제 센트럴 뱅크 그 국채인데 국채 금리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리저브를 늘리는 건데 그거면 그래서 제가 그 하나 KB 하나은행의 지점을 또 가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도 예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LCR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벌어들이는 거에 한 달에 벌어들이는 거에 이만큼씩 뛰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자기네들이 대출을 또 많이 늘려가지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해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없죠. 네. 거기도 전부 다 근데 좋아할 지금 텐데. 유럽의 은행들의 상태를 보니까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NPL은 엄청나게 쌓여 있죠. 거기다가 자본은 확충해야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의 심장인 이 은행 시스템 자체가 이게 아사직전에 있는데 경제가 이게 살아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일각에서는 유럽의 은행들의 그 부실 자산 그거가 그 단순히 회계상의 차이다. 그러니까 한쪽에 부실 자산 쌓여 있고 한쪽에 충당금 충분히 쌓았는데 네. 이게 이제 회계 미국이나 이런 권에서는 이거 같이 다 그냥 잘라내버려서 네. 재무제표상에서 이게 안 나타나는데 유럽은 그걸 그냥 둘 다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다. 네네. 뭐 그런 얘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시스템은 일단 잘라내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부실 채권이 살아나오면 다시 이제 환입시키는 구조고 유럽은 그냥 같이 끝까지 놨다가 완전히 죽으면 없애버리는 구조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유럽의 그 뱅킹 시스템 자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잘못하면 그 도미노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유럽의 은행들은 그냥 좀비 상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비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NPL이 있지만 우리가 뭐 대손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NPL이 모른다. 워낙 많으니까 이탈리아 은행들의 NPL 레이쇼는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제대로 프로비전이 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배드뱅크를 만들어야 돼요.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NPL과 이 자산들을 다 옮긴 다음에 네. 이제 그러니까 이 NPL이 없는 은행에다가 자본을 확충해주고 확충해줘야죠. 다시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배드뱅크를 만드는 거를 또 반대하는 게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은 어쨌든 정부 돈이 은행으로 흘러가는 걸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요? 그 이유는? 저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네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나?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부들이 자기의 재정을 그렇게 막 쓰다 보면은 그거를 메꿔줘야 되는 거는 우리라는 거죠. 아, 그것 때문에.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보는 시각은 아니 솔직히 유로를 해가지고 가장 베네핏을 많이 받은 게 독일인데 그렇죠. 니네들이 뭐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은행 시스템을 클린업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NPL이 아직까지도 많이 쌓여 있고요. 이 독일 은행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좀비 상태입니다. 독일 은행 같은 경우는 도이치뱅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도이치 은행의 코스트 인컴,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거를 비용으로 얼마나 쓰냐 이 비율을 보면 90%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90%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진이 10%다. 그렇게 볼 수. 말하자면 마진 예대 마진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벌어들이는 거에 10%가 남으니까 네. 이거를 다시 그러면 ROE로 따져서 본다면 네. 막 1, 2%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이치은행의 밸런스시트에는 이 데리베티브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게 카운터 파티가 누군지도 몰라요. 파생 상품의 파생 카운터 파티를 상품이- 모른다고.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익스포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파생 상품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2008년도 겪었지만 밸류에이션이 조금만 변하면 엄청나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은행이 돈을 벌면 그걸로 메꾸면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터지게 되면 도이치은행이 자본이 이제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까져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도 자본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독일이 이탈리아 은행한테는 확충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은행은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자본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이치은행의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거를 또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느냐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독일은행은 또 마찬가지예요. 대출이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마진은 ECB가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은행이 너무 많더라고요. 경쟁이 심하니까 이 뭐 마진을 마음대로 또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가도 은행들이 다들 좀비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유럽이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률은 1몇 프로 뭐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슬아슬한 상태다. 그렇죠. 그러면 이 팀장님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도대체 돈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일단 유럽 쪽에서 네.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도이치뱅크 사태가 2월 달에 한 번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불거진 게 미국에서 벌금을 맞으면서 더 불거지면서 뭐 디폴트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불거졌는데요. 네. 근데 위험한 거는 미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벌금이 도이치뱅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RBS라든지 HSBC라든지 이런 쪽 유럽 은행권에 이제 벌금을 계속 부과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고 최종 결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시작이 도이체뱅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벌금이 뭐 지금 뭐 140억 달러라든지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로 말을 했지만 미국 사례를 들어보면은 50%뭐 절반 이하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다른 은행들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원하는 대로 뭐 57억 달러, 54억 달러 뭐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도이치뱅크가 쌓아놓은 충당금을 보면은 이거를 딱 해결하고 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걸려 있는 소송이 한 6개인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럽 은행권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좀비 상태로 유지되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버텨 나가면서 이제
신흥국 쪽으로 좀 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브렉시트 이후의 흐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ECB는 테이퍼링을 하기 힘들 거고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까 방안을 마련하고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서 유럽으로 돈을 가기는 힘든 상황이고 이렇게 딱 네.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좀 더 싼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신흥국이죠. 그동안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고 그리고 중국이나 뭐 그런 나라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내수 성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흥국 쪽으로 조금은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할 수는 있는데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유럽 쪽에서 리스크가 그러니까 은행권 리스크가 붕괴 시나리오까지 안 간다는 전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버텨주는 한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면은 신흥국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인데요. 이게 유럽은 솔직히 이게 돈이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분명히 달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의 이 주식 투자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갈 때 신흥국으로 들어갈 때 환율을 해징을 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갈 때는 한 템포 그러니까 아무리 신흥국이 그렇죠. 좋아 네, 보여도 맞습니다. 한 템포 쉬고 가는 게 맞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게 뭐 시장에서 이제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네. 계속해서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솔직히 굉장히 고민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그 멀티플이 버티기도 힘들 것 힘든 같고 거죠. 예. 신흥국으로 돈이 가는 건 맞을 것 같은데 달러가 또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이 돈을 신흥국으로 보낼까? 그게 참 저는 궁금한 부분이에요. 저도 고민스러운 그 부분이에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는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뭐 좀 길게 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4분기를 본다면은 뭐 워낙 많은 변수들도 있고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는 많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매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도 보면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돈의 61%가 유럽계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은행권들이 버텨주는 한에는 괜찮을 거다라고 뭐 말씀을 급하면 드렸거든요. 때리고 나가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도 본다면은 워낙 약세가 심하게 될 때는 또 좀 빠져나가는 하다가 좀 안정을 찾으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을 되돌이켜 보시면은 서유럽 쪽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쏟아져 들어갔거든요. 싸다, 네.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그 컨셉으로 뭐 1년 내내 돈이 들어갔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거꾸로 신흥국 쪽으로는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분명히 뭐 우여곡절은 있겠죠. 근데 긴 트렌드, 내년까지 보는 트렌드를 본다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흥국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지금은 채권도 비싼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선진국 주식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고 유럽은 가장이 조금 리스크 변수들이 너무 많고 뭐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쳐내다 보면은 남는 신흥국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디가 이뻐서가 아니라 네, 다 맞습니다. 못생긴 네. 거 떼내고 나면 어딘가 쏘긴 쏴야 되고 네. 있는 돈 가지고 그래서 신흥국이 나온다. 네. 뭐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인 것 같네요. 저는 그러면 연말까지는 우리 이 팀장 얘기하신 대로 연말까지는 현금을 주로 좀 확보하는 네, 쪽으로 맞습니다. 가다가 내년 되면은 신흥국으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현금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집중 토크는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